제2장 마인드셋은 어떤 차이를 낳는가? 어렸을 적엔 저도 왕자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성공한, 그럴듯한 남자를, 저 자신도 멋진 커리어를 쌓은 여성이 되길 바랐습니다. 다만 너무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은 일이어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런 제가 마침내 만족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꽤 멋진 남자를 만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각품 같은 사람이었지요. 상당한 경력도 쌓았지만 그 길은 끊임없는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거라곤 없었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만족했느냐고요? 바로 제 마인드셋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제 연구였습니다. 박사과정 중인 제 학생 메리 벤두라와 함께 왜 어떤 학생은 유독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집착할까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이었지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배우려는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연구하던 어느 순간 우리는 능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증이 필요한 고정된 능력과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능력,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인드셋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그토록 평생 제가 실수와 실패를 우려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됐지요. 어느 하나의 마인드셋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신세계에 들어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정된 자질이라는 세계에서 성공이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즉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 변화하는 자질의 세계에서 성공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익히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 실패는 패배나 후퇴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고 대결에서 지고 해고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멍청하고 재능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계에서 노력이란 나쁜 겁니다. 실패와 마찬가지로 멍청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노력 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노력이란 곧 나를 지식과 재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인드셋은 다만 하나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고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이번 장을 읽으면서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마인드셋이 그 여정을 도와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공의 심리학. 유명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대체 배우지 않으려는 자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강한 학습 욕구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걷기와 말하기처럼 평생에 걸쳐 가장 어려운 일조차도 그때 배우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기들은 실수하거나 창피할까봐 걱정하지 않지요.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저 앞만 보고 전진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넘쳐 흐르는 열정을 가로막는 게 있으니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어떤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미취학 아동 때부터 연구하고 지켜와 본 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살배기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각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이미 풀어본 쉬운 퍼즐과 한 단계 더 어려운 퍼즐 중에서 어느 쪽을 풀어볼지 선택하는 실험이었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자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보다 쉬운 쪽에 집착했습니다. 마치 똑똑한 아이는 실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했지요. 하지만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자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같은 퍼즐을 계속 풀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려운 퍼즐을 풀려고 도전했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꼭 다 풀고 말 거야 라고 외치기까지 했지요. 고정 마인드셋의 아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확신을 갖길 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성공해야만 해.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에겐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똑똑해지겠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능이란 노력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을 확실히 모르면 손을 들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손을 드는 쪽이에요. 만약 제 대답이 틀린다고 해도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실 테니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해요? 라거나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묻죠. 그렇게 해야 제 지능이 높아질 테니까요. 배우지 않으려는 이유. 퍼즐 하나 푸는 걸 포기하는 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를 포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좀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며 시험도 영어로 출제되지요. 하지만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 중 일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학교에 등록하러 온 신입생을 보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은 티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특별 강좌를 연다면 그 강좌를 수강할 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지능은 정해져 있고 그걸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하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마인드셋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고정 마인드셋보다 가까운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당신은 자신의 지능을 언제나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쪽에 동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 누가 영어 강좌를 수강하려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강하게 수강 의사를 밝혔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란 배움에 달려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대학생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으로 자신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뇌파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는 사람들의 뇌파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연구진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콜롬비아 대학교의 뇌파 실험실로 불러모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며 피드백을 받는 동안 우리는 뇌파를 통해 그들이 언제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피드백이 오직 그들의 능력에 대한 것일 때만 흥미를 보였지요. 그들의 뇌파는 제출한 답이 맞거나 틀렸다고 말해줄 때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제시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답이 틀렸더라도
정답이 무엇인지 학습하는데 관심이 없었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배움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음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성공과 인정, 도전.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단지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일에서만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과 나를 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사람 중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어느 쪽이 당신의 이상적인 파트너인가요?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던졌고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파트너란 나를 잘 받쳐주는 사람,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완벽한 친구란 자신의 고정된 자질들을 소중히 아끼는 사람인 것이죠. 제 남편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이 되고자 바랐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를 만나기 전에 남편은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파트너를 바랐을까요? 그들에게 이상적인 짝은 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상대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랐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성장한, 더 배울 것 없이 흠결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진 않나요? 그럼 서로 다른 마인드셋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여성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내가 왜 우리는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안 해? 라거나 뭔가 결정하기 전에 나랑 더 상의했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할 때마다 그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게 되기는커녕 그이의 기분을 풀어주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지요. 뿐인가요? 그때마다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는 자기가 듣고 싶은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니까요. 우리는 둘 다 어리고 결혼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전 단지 대화가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성공적인 관계에 대해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마인드셋이 다르면 이렇게 파국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이지만 상대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CEO라는 병에 걸리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는 인물을 두고 우리가 종종 CEO병을 앓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은 그리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리 아이아코가가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의 나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수장으로 성공을 거둔 뒤 아이아코카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딱 4살배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외형만 좀 바꾼 같은 차량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소비자도 그런 제품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차의 외관과 기능에 대한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일본 자동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버렸지요. CEO들은 항상 이런 선택과 마주합니다. 자신의 결점에 과감히 맞서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결점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는가. 아이야 코카는 둘 중 후자를 택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주변을 추종자로 채우고 비판자는 몰아냈고, 그럼으로써 곧 자신의 주력 분야에 대한 감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CEO라고 해서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자신의 단점에 맞서 극복하는 위대한 리더들도 많지요. 미국의 유명 제지회사 킴벌리 클라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다윈 스미스는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던 홍콩 대학의 학생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지요. CEO가 마주하는 딜레마는 또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자신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단기적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회사의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놓을 수 있는 체제 개선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 또한 CEO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천명한 앨버트 던랩은 가전제품 회사 썬빔의 회생을 위해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단기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주가는 치솟았지만 결국 회사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반면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 루 거스트너 또한 IBM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IBM의 조직 문화와 정책을 개조하는 엄청난 일에 매달리는 동안 회사의 주가는 정체되었고 월가에서는 거스트너는 실패자라고 조롱했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IBM은 다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마인드셋이 성장을 결정한다.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는 단지 도전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전이 거세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운동선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축구 스타였던 미아햄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운동선수로서 내 삶은 언제나 나이와 기술, 경험이 더 많은 한마디로 저보다 뛰어난 선수들에게의 도전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녀가 처음 축구를 시작한 상대는 자신의 오빠였습니다. 그러다 10살이 되자 11살 소년들로 구성된 축구팀이 합류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대학 축구팀에 입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선수들의 수준에 맞추려 노력하던 그 시절 나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레슬링 선수 패트리샤 미란다는 고등학교 시절 그저 레슬링을 하고픈 뚱뚱하고 둔한 학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트 바닥에 심하게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너 참 한심하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지요. 시원하게 울고 난 뒤 각성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끈질기게 노력하고 집중하면 나를 믿고 훈련에 매진하면 정말 좋은 레슬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미란다는 과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때껏 미란다의 삶에서 특별한 도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40살의 나이에 동맥류 질환으로 사망하고 10살 미란다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지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멋지게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그런 절실함이 내게 생겨난 거죠. 손쉬운 일만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레슬링이 도전이란 과제를 던졌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노력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4살에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금에 환영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예일대 법대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만류하며 이미 정상에 오른 자리를 지키라고 했지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의 짜릿함을 이미 알고 있는 미란다는 이번엔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 합니다. 가능성을 넘어 성장하는 사람들. 때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불가능의 한계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1995년 영화 슈퍼맨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끊어진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의료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상태를 받아들이며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리브는 정기자극의 도움을 받아 마비된 신체의 각 부분을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건가? 뇌가 명령하면 신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라는 각오였을 겁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그러다가 자칫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도전에 나선 환자들을 여러 봤으니 리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증거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리브에게 달리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그는 단지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5년이 흐르자 리브의 몸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음엔 팔, 다리, 몸통으로 이어졌지요. 완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뇌가 다시 자신의 몸에 신호를 보내고 몸이 반응하는 모습이 뇌 스캐너에 잡혔습니다. 리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신경계와 그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계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든 척수 손상 환자들과 관련 연구에 새로운 희망과 지평이 열릴 수 있었지요.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쉬운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도전이 너무 어렵거나 자신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첫 화학 수업을 듣는 의학과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 대부분에게 그때까지의 삶이란 의사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 수업은 과연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이기도 했지요. 시험 평균 점수는 C+였는데 지금껏 A 이하의 점수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엔 화학엔 꽤나 관심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지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만 흥미를 유지했습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자 흥미와 관심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자신의 지능을 입증해주지 못하는 수업이라면 도저히 즐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이 어려워질수록 교재를 읽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더 매달렸어요. 전에는 화학에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화학이라면 속부터 울렁거립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이 꽤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도 비슷한 관심도를 유지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사실 바로 이게 내가 바랐던 거라서 의지가 더 생기는 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세상의 시선이 오히려 나를 전진하게 하니까요. 이렇게 도전과 관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연구진은 그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퍼즐 문제를 내주자 처음에는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낼수록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의 기쁨은 급감했습니다. 풀다 남은 퍼즐을 집에 가져가겠다는 생각까지 바꾼 아이도 있었어요. 전 괜찮아요. 집에 같은 게 있으니 그냥 두고 갈게요. 라고 둘러대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마음먹은 만큼 빨리 풀지 못해서 포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퍼즐을 아주 잘 풀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퍼즐을 잘 푸는 능력조차도 떨어지는 흥미는 붙잡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들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라던 것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퍼즐이었고 풀다 남으면 집에 가져가고 싶어 했지요. 한 아이는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 퍼즐들 이름이 뭔지 좀 써주실래요?
다 풀고 나면 엄마에게 더 사달라고 하게요. 얼마 전에 저는 러시아의 위대한 무용수이자 코치인 마리나 시메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마인드셋에 대한 현명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배웠던 한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선 코치님이 자신의 칭찬과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비판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즉, 시메노바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신이 이미 통달한 쉬운 과제에서 기쁨을 얻는 학생들과 어려운 과제로부터 기쁨을 얻는 학생들로 말이죠. 물론 후자가 앞으로 그녀의 가르침을 얻게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었고요.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어렵지만 재미있어 라고 느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가 저의 마인드셋이 바뀐 순간이었겠지요. 능력보다 배움이 중요하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은 점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재능 있어 보이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거의 완벽의 수준에 올라야 하는 거지요.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언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인드셋에 따른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엔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아무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때요. 뭔가를 빠르고 완벽하게 끝냈을 때죠. 나한테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할 때 그래요. 즉, 지금 당장 완벽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죠. 그리고 예전에는 못했던 일을 해냈을 때요. 뭔가에 오래 매달렸는데 마침내 알아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당장의 완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을 때 비로소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도전에 맞서 성과를 얻어냈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기 전부터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얻어야 마땅하고 얻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는 전 세계로부터 지원자들이 몰리지만 1년에 단 6명의 대학원생만을 뽑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운 시험 성적, 거의 완벽한 학점, 저명한 학생들이 보낸 더할 나위 없는 추천서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최고의 대학원들로부터 구애를 받아온 학생들이지요.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자신을 사기꾼처럼 여기게 되는 데는 하루는 충분합니다. 어제만 해도 소위 잘 나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실패자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 소개에 붙어있는 우리의 긴 논문 목록을 보고는 젠장 나 이렇게 못하겠네 하며 좌절합니다. 또 선배들이 논문을 제출하거나 연구 보조금 지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는 역시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하고 탄식하고요. 시험을 잘 보는 법, A 학점을 받는 법은 알아도 아직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방법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그 방법을 모른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일들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온 것이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대체 왜 이곳에 힘들게 온 건가요? 저는 제니 쿡과 스티브 글래스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날조한 기사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젊은 기자들입니다. 제니 쿡은 마약에 중독된 8살 소년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로 퓰리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로 밝혀졌고 결국 그녀는 플리처상을 박살당했지요. 스티브 글래스는 뉴리퍼블릭에서 총망받던 인재로 기자라면 모두 꿈꾸는 기사거리와 취재원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기사들은 허구라는 점이 판명되었지요. 제니 쿡과 스티븐 글래스는 왜 당장에 완벽해져야만 했을까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면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을 걸 두려워한 것일까요? 힘겨운 취재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단숨에 뛰어난 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스타였다. 이미 완성된 스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했다. 고 스티븐 글래스는 썼습니다. 대중들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눈에는 단지 고정 마인드셋이 주는 순간의 쾌락에 굴복해 자포자기한 재능 있는 젊은이들로 보입니다. 1960년대에 흔히 하던 말로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당장의 결과부터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이죠. 시험 점수는 영원한가? 고정 마인드셋이 당장의 완벽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시험 또는 한 번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당시 5살이던 로레타와 그녀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주 뒤 며칠 후에 그녀의 어머니는 로레타를 새 학교에 데려갔고 그녀는 바로 일종의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그런 후 로레타는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처음 그녀가 속한 반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독수리 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로레타는 독수리 반으로 옮겼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반에 남아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상도 여러 개 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독수리 반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맨 처음 받은 테스트가 고정된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자신이 진정한 독수리 학생, 즉 우수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당시 겨우 5살이었고 새로운 나라로 이제 막 이주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지요. 그녀가 처음에 독수리 반에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한동안 독수리 반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혹은 학교가 그녀를 배려해 좀 더 적응하기 쉬운 학급에 우선 배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나쁜 쪽을 선택한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독수리 학생이 되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독수리라면 단번에 테스트를 통과해 독수리의 자리에 올랐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로레타의 경우가 드문 사례일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은 닫혀있는 종이박스를 초등 5학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시험지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한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야. 그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지요.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시험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시험이 중요한 학습 능력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니? 아이들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지요. 다음 질문을 이랬습니다. 이 시험이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평가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 시험이 네가 나중에 얼마나 똑똑해질지 평가한다고 생각하니?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그 시험이 중요한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은 받아들였지만 그 시험이 자신의 똑똑함을 평가한다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똑똑해질지 그 시험이 평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 이렇게 얘기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시험도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그 시험이 단지 중요한 능력을 특정하는 데 그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앞으로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굳게 믿어버렸지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가장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 시험에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성공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인 겁니다.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잠재력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과연 어떤 시험이나 전문가를 통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쪽입니다. 당장의 고정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미래에 투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험을 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마법 구슬도 필요 없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잠재력을 바로 파악 가능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브 케네디는 젊은 모던 다우니 주니어에게 자네는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혹평했습니다. 대체 왜? 그 이유는 다우니가 뉴욕의 인기 있는 나이트클럽인 스토크 클럽에 빨간 양말과 갈색 구두를 신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다우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나는 살면서 빨간 양말에 갈색 구두를 신은 사람 중에 성공한 인물은 보지 못했어 젊은이. 그렇게 해서 남들 눈에 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존경받고 성공하지는 못할 걸세. 우리가 익히 아는 성공한 유명인 중에서도 전문가들로부터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평을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가 잭슨 폴락,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 레이 찰스, 영화배우 루실 볼, 그리고 찰스 다윈까지 이들 모두는 그들의 분야에서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들 중 일부는 사실 초기부터 그리 뛰어난 면모를 보이지는 못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과 지도를 통해 한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잠재력이라는 것으로 단숨에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단지 한 시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제대로 지도를 받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요? 단지 어느 시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잭슨, 마르셀, 엘비스, 레이, 루실, 찰스에 대해 내린 전문가들의 평가는 딱 그 시점에만 유효한 겁니다. 당시에 그들은 아직 자신의 가능성을 다 펼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런던에서 폴 세잔의 초기 회화 전시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에 가는 길에서 저는 세잔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널리 알려지기 전 그의 그림은 어땠는지 궁금했지요. 세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였으며 근대 회화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었기에 그 호기심은 특히 강렬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이렇습니다. 그림들 중 일부는 사실 별로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장면도 있었고 인물들은 미숙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이후에 세잔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도 몇몇 있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초기의 세잔에게는 재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잔이 진정한 세잔이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연구진이 낸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한 교사로부터 불만이 가득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설문은 수학시험에서 65점을 받은 제니퍼라는 가상의 학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교사들에게 이런 학생을 어떻게 다루겠냐는 질문을 던졌었지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들은 기꺼이 우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제니퍼의 점수만 보고도 제니퍼가 어떤 학생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제니퍼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쏟아냈지요.
반면 제 편지를 보낸 리우단 선생은 이 방식에 불끈하고 화를 냈습니다. 다음은 그가 쓴 편지 내용입니다. 연구 관계자분에게 최근 요청하신 설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제출한 설문 내용을 연구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구 자체가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설문은 교사들에게 단 하나의 숫자만 보고 학생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평가만으로 성취도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떤 언덕의 경사도를 측정할 때 한 지점의 경사도로만 전체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마찬가지로 한 시점의 점수로는 한 학생의 경의학, 발전도, 노력 여부,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리우단 드림. 저는 리우단 선생의 비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시점의 평가라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별 가치가 없으며 특히나 그것을 근거로 미래에 성공할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연구가 밝히고자 한 중요한 포인트였지요. 한 번의 평가만으로 사람을 영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야만 한다는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이지요. 내 전부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성장을 꾀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그럼 잠재력을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우주 비행사 후보자를 모집할 때 그들은 오로지 성공만 경험해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대신 인생에서 중대한 실패를 겪은 후 그로부터 멋지게 회복한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가 임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성장 가능성이었지요. 유명 발레 코치 마리나 세메노바가 비판을 통해 힘을 얻는 학생들을 선발한 사례는 앞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들 모두가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고 대신 마인드셋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한 것입니다. 당신의 특별함을 입증하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시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언제 당신이 똑똑하다고 느껴지나요? 라고 묻자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 남들과는 다르고 더 잘난 사람으로 여겨질 때라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두 가지 마인드셋과 마인드셋의 작용에 대해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남들보다 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재능이 저를 남들보다 더 가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기분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평가와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했어요. 그것들이 모두 저의 재능지수, 매력지수, 호감지수가 되어 점수로 기록될 것만 같았기 때문에 하루를 잘 보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밤, 저는 오페라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날의 오페라는 정말 최고의 공연으로 모든 관객들이 오페라가 끝나고 커튼콜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관객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택시를 잡게 되었지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영하 10도 아래인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기에 저는 점점 더 못 볼 꼴이 되어갔지요. 과연 내가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제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심지어 뒷문 손잡이가 딱 손앞에 넣도록. 그리고 제가 차에 오르자 택시기사가 한마디 하더군요. 손님이 좀 달라 보였어요.
전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단지 특별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자존심을 받드는 분위기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부추겼고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까지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전 그런 제품의 광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둘은 매년 연말마다 이전 크리스마스에 제게 선물로 주지 않았던 10가지 물건들의 목록을 보내줍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카탈로그를 오리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후보 제품 목록을 만들어 뒀다가 12월에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제품은 휴대용 화장실인데 사용 후에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작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것은 I love me 라는 글자가 대문자로 크게 박혀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낼 수 있으며 굳이 남들이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거울이 어떤 해를 끼친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발생하지요. 그리고 그건 곧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우월한 사람으로 또 대단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테니스계의 악동 존 맥켄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재능만이 전부라고 여겼지요. 그는 도전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일이 뭔가 틀어지면 그냥 접어버리곤 했습니다. 자신도 인정했지만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의 재능은 실로 대단해서 4년 동안 테니스 선수 중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소위 세계 1위가 과연 어떤 것이냐는지 말해줍니다. 맥켄로는 경기 중에 손에 나는 땀을 흡수시키기 위해 톱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톱밥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가 톱밥이 든 통을 라켓으로 때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의 에이전트인 게리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이것도 톱밥이라고 가져온 거야? 제가 에이전트에게 대놓고 소리쳤죠. 톱밥이 너무 잘 갈려 있었어요. 꼭 쥐약처럼 생겼네. 일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게리가 뛰어나갔고 20분 뒤에 더 거친 톱밥을 한 통 들고 돌아왔지요. 알고 보니 20달러를 주고 톱밥을 거치게 갈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세계 1위란 사람이 한 짓이었지요. 맥켄로는 다른 일화도 들려줬습니다. 자신을 초대한 기품 있는 일본인 여성 앞에서 음식을 토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그녀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그에게 선물까지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세계 1위라서 일어난 일이죠. 모든 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더 없으세요? 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걸 사드리고 이걸 해드리죠. 원하는 건 뭐든지. 이런 말을 듣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치워라고 말하면 그뿐이죠. 오랫동안 저는 그러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 위해서 군림하려 듭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이런 것이 소위 자존심이라는 미명하에 자양되는 일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마이클 조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이 뛰어난 운동선수는 흔히 슈퍼맨, 인간의 모습을 한 신, 농구화를 신은 예수 등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요. 만약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해도 마땅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이클 조던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복귀 소식으로 농구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컴백 소식에 이렇게 난리법석이라니 어리둥절하네요. 사람들이 마치 제가 종교적인 우성이라도 되는 듯이 칭찬하지만 저로서는 꽤나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일 뿐인데요. 조던은 자신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분투하고 성장한 인간일 뿐
날 때부터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 작가 톰 울프는 자신의 책 필사의 도전에서 고정 마인드셋에 푹 빠진 엘리트군 조종사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힘든 훈련들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용감하게 태어난 인간이라고 여기게 되었지요. 하지만 주인공 척 예거는 달랐습니다. 타고난 파일럿 같은 건 없어요. 내 소질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유능한 파일럿이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평생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파일럿이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비행해야 하지요. 오직 그가 최고인 이유입니다. 마이클 조던처럼 그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극한까지 단련했을 뿐. 요약하자면 자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실제 성공하게 되면 단순한 자존심 이상의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자질이 남들보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이 내세우는 자존심이 이런 것이라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아프게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성공해야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대체 어떤 존재인 것인가? 마인드셋은 실패의 의미를 바꾼다. 마틴 부부는 3살짜리 아들 로버트를 섬기다시피 하면서 아이의 대단한 능력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세상에 로버트만큼 총명하고 창의적인 아이는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건 로버트가 용서받기 어려운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겁니다. 그날 이후 마틴 부부는 아이에게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았고 예전과 같은 자존심과 애정을 갖고 아이를 대하지도 않았지요. 로버트는 단지 부모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아이일 뿐, 이미 더 이상 예전에 그 총명했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겨우 3살의 로버트는 이미 실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한 기사를 통해 실패의 의미가 과거에는 하나의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정체성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저 역시 로버트 같은 운명을 맞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영어 단어를 가장 잘 기억하는 학생이었지요. 교장 선생님은 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저를 내보내길 바랬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프랑스어를 잘해서 선생님이 역시 대회에 나가라고 권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성공이 자칫 실패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을 굳이 떠안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순간의 승리자에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는데 대체 왜? 위대한 골퍼 어니 엘스 역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엘스는 승부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며 침체기를 보내다가 5년 만에 겨우 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만약 그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패배자로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든 얇은 봉투를 보내오는 매년 4월이면 수없이 많은 실패자들이 미국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수천 명의 똑똑한 젊은 학생들이 프린스턴대에 합격하지 못한 소녀, 스탠퍼드에 합격하지 못한 소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잊히지 않는 실패의 순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도 실패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그 실패가 당신을 규정짓지는 않지요. 실패는 단지 마주하여 처리해야 할 대상이며 또 그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미국 미식축구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선수로 뛰었던 짐 마셸은 실패자가 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어스와의 경기에서 마셸은 땅에 떨어진 공을 움켜쥐고 관중의 환호성을 들으며 터치다운을 하러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였지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경기에서 그만 상대팀 점수를 돌려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야말로 마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지요.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면 바로 잡아야지. 내겐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어.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해낼 것이냐. 후반전을 대비해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 생애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결국 팀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 경험에 대해 연설도 했고 자신을 통해 치욕스러운 경험을 인정할 용기를 얻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에 답장도 썼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 집중력도 한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부끄러운 경험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놔두지 않고 오히려 이용한 것이지요. 마셸은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선수,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실패란 영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 루아조는 한때 세계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레스토랑 안내서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평점인 3스타를 받은 식당은 프랑스 전체에 몇 군데가 되지 않았지만 루아조의 레스토랑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판 미슐랭 가이드가 발간될 무렵 갑자기 루아조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레스토랑 안내서 고미요에서 루아조 식당의 점수를 19점에서 17점으로 2점을 깎았고 새로 발간된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별 등급이 하나 줄어든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히 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소문은 낭설로 판명됐지만 결국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스스로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루아조는 요리계의 선구자로서 프랑스 요리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버터와 크림 소스를 식재료 자체에 보다 부드러운 풍미로 대체하는 누벨 퀴즈의 발전을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쳤던 그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부르고뉴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외에도 파리의 세 군데의 식당을 더 열었고 수많은 요리책을 쓰고 냉동식품 브랜드도 만들었던 그는 난 이브 생 로랑처럼 고급 의상과 기성복 둘 다 다루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재능과 독창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별 하나쯤 덜 받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미래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 고미호의 편집장은 자신들의 평점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철어놨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낮은 평점이 루아조에게 새로운 명패를 달아준 것이죠. 실패자, 구시대의 유물이라니. 고정 마인드셋에서 실패가 이토록 무섭게 느껴진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잠시나마 좀 더 가벼운 얘기를 해야겠군요. 너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 지난 여름 남편과 저는 관광용 목장을 방문했는데 직접 말을 타본 적 없는 우리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하루는 플라이 낚시 강습에 참여하게 됐지요. 80살에도 멋진 카우보이 같은 어부가 낚싯줄 던지는 것을 보여주더니 이내 우리에게 낚싯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성우가 언제 미끼를 물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성우가 미끼를 물었을 때의 대처법, 기적처럼 성우를 낚게 됐을 때 끌어내는 방법 등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요. 어쨌든 시간은 흘렀고 성우는커녕 모기에게 물어뜯기며 열명남짓한 일행 모두가 별 소득을 내지 못하던 그때 갑자기 제게 대박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조심성 없는 송어 한 마리가 제 미끼를 물었고 마침 옆에 있던 어부가 잡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저는 무지개 송어를 낚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지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신나는군.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자 두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와 붙더군요. 데이비스, 당신 괜찮은 거요? 데이비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물론 그는 알 리가 없었죠. 제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마냥 즐거워하는 남자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 둘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제 성공에 기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그들 자신들이 그러했듯이. 성공 전략에 대한 오해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로 인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좌절을 극복할 마땅한 방법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의 실패가 능력이나 잠재력의 부족을 의미한다면, 즉 당신 자신이 곧 실패라는 뜻이라면 대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구진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에서의 실패에 맞닥뜨렸을 때, 즉 새로운 과목에서 낮은 성적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다음 시험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답한 점은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다음 시험 때는 공부를 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닝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로부터 배우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자존심만을 되찾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보다 훨씬 더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을 찾으려 드는 것이죠.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니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보다 훨씬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시험지를 골랐습니다. 평소처럼 그들은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시험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기분을 달래려 한 것이죠. 짐 콜린스는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면서 기업 세계에서 벌어진 유사한 일에 대해 들려줍니다. 프록터 앤 갬블사가 종이 제품업에 뛰어들자 당시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스콧 페이퍼는 단박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전력을 모아 일전을 준비하는 대신 뭐 괜찮아 그래도 업계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고 물러선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 뒤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존 맥켄 얘기로 해볼까요? 맥켄로에게 패배는 언제나 자기 탓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열이 올라서 경기에 졌고 다음번엔 허리 통증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 때문에 또는 신문기사 때문에 졌다고도 했지요. 친구를 핑계로 댄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시합 거의 직전에 음식을 먹어 패하기도 했고 살이 너무 쪄서 또 너무 말라서 지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연습이 부족해서 또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진 적도 있었고요. 그에게 가장 쓰라린 패배이자 지금도 잠을 설치게 하는 패배는 1984년 프랑스 오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반 랜드를 2세트 앞서다가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켄로의 말에 따르면 그 또한 맥켄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MBC 방송사의 카메라맨이 헤드폰을 벗는 순간 소음이 테니스 코트를 타고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요. 절대 자신의 탓이 아니었으므로 맥켄로는 집중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감독 존 우드는 남을 탓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아직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기업 내에 오만한 정서가 가득했던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실패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엔론의 CEO였던 제프리 스클링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엔론이 하고자 했던 말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면 대기업 분식회계 사기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녀사냥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던 CEO 책 웰치는 GE의 실패에 대해
제프리 스킬링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986년 주인은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인 키더 피바디를 매입했는데 거래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키더 피바디가 대형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몇 년 후에는 조지프 제트라는 거래인이 자신의 보너스를 챙기려고 수억 달러 규모의 허위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재앙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웰치는 지휘의 동료 임원 14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과했습니다. 이 재난은 모두 제 탓입니다. 라고. 우울증도 마인드셋 때문? 베르나르 루아주는 단지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심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저는 우울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특히 2월에서 3월이 되면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요.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고 여름은 멀었는데 과제는 쌓이고 연인 관계에도 찬바람이 불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저는 우울증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데 반해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버텨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후자 쪽은 꾸역꾸역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해내면서 자신을 돌봅니다. 그렇게 점점 기분이 나아지고 마침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연구진은 혹시 그런 차이의 마인드셋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마인드셋을 진단한 후 2에서 3월 중 3주 동안 학생들에게 온라인 일지를 쓰도록 시켰지요. 이 일지에 매일 학생들의 기분과 활동 그리고 문제 대처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이 더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실패를 겪는다는 건 곧 자신이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넌 얼간이야.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 일로 내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실패는 다시금 학생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남기고 성공의 가능성은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부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때 내지 않으며 갖가지 일상적인 일을 놓아버리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발견됐지만 우울증의 절정기에는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들도 많은 수가 비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우울증이 심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이 보이고 과제도 더 열심히 하고 자신의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기분이 나쁠수록 오히려 점점 단호해지고 단단해졌던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행동만 봐서는 과연 낙담한 학생이 맞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 학생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학년이고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주변에 모두가 낯설고 수업은 어렵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우울해져 갔죠. 마침내 어느 날 아침에는 도저히 침대 밖으로 나올 기분이 안 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억지로 일어나고 샤워하고 면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했죠. 하루는 정말 기분이 최악이라서 뭔가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리학 수업의 조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수업은 듣고 있니? 조교가 물었어요. 네, 제가 대답했죠. 과제도 잘 내고 있고? 그럼요. 시험 성적은 괜찮아? 네. 좋아, 그럼 넌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 거야.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우울증에 걸렸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꿋꿋하게 자신의 생활을 챙기고 있었던 거지요. 원래의 기질이 이런 현상과 큰 관련이 있을까요? 원래 민감하게 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이 어떻게 되든 그냥 제 할 일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기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인드셋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한 기분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더 나빠질수록 더욱 분발하고 닥친 문제에 맞서려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지요. 정리하자면 자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패에 의해 평가받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가 그들을 영구적으로 규정짓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변명한다 해도 이런 마인드셋은 그 사람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본적 자질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패가 비록 아플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규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면 자연의 성공의 가능성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은 노력의 의미도 바꾼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재능은 있지만 변덕이 심한 토끼와 느리지만 꾸준한 거북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이 우화의 결론에는 느릿느릿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경주에서 이긴다는 교훈이 이미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중 누구 하나 거북이가 되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좀 덜 멍청한 토끼가 되고 싶었을 뿐이죠. 바람처럼 재빠르게 좀 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결승전을 통과하기 전에 낮잠을 너무 즐기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눈을 띄워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원래 노력의 힘을 강조하려 했지만 결국 노력의 오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노력은 느림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드물게는 재미있는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몰래 뒤통수를 쳐야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경우까지 있었지요. 옛날 그림 동화책의 귀여운 주인공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무모하게 나서곤 했으며 마침내 그 도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주인공 녀석들을 좋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코 제 자신이 그들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운하게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즉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귀엽고 작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너도 온갖 조롱을 참아내면서 정말 열심히 매달리면 성공할 수도 있어.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네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가진 문제는 세상을 양자택일의 틀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노력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나 필요하다고 보지요. 고정 마인드셋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면 분명 너는 그걸 잘하지 못하는 거야. 정말 타고난 천재에겐 세상 모든 일이 쉽단다. 제가 젊은 시절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늦은 밤 심리학과 건물을 지났는데 몇몇 연구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그 동료 교수들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은 나만큼 똑똑하지 않은가 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다니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저 역시 양자택일의 이분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보단 똑똑한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음에 틀림없습니다. 뉴쿼지의 기자이자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 사회가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보다 노력 없이 저절로 얻게 된 성과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초인적 능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위대해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건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도리는 바이올린을 켜고 마이클 조던은 공을 드리블하고 피카소는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런 고정 마인드셋의 생각이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은 한 보고서를 통해 노력 없이 완벽함만을 바라는 여자 대학생들이 초조함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미모와 여성성을 발휘하고 학위를 뽐내는 일에만 열중하는 겁니다. 노력을 무시하는 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프랑스의 기업가 피에르 슈발리에는
프랑스는 노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완만 충분하다면 뭐든 손쉽게 이뤄질 수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는 매우 다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재란 현재의 성과를 내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재능을 가졌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들도 천부적 재능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노력의 가치를 더 크게 칩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능력에 불을 붙여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12스킷이 주는 감동. 너무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안락사가 예정된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뿐 아니라 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기수, 소유주, 트레이너까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끈질긴 투지로 마침내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대공황에 신음하던 미국에서 이 말과 기수는 끈기와 투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12스컷만큼이나 이 논픽션의 저자인 로라 힐렌블랜드 개인의 삶도 감동적입니다. 대학 시절 심각한 만성 피로 탓에 쓰러졌던 그녀는 이후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는 말의 이야기에 담긴 뭔가가 그녀를 사로잡았고 의지력의 승리를 다룬 가슴을 울리는 명작을 집필했던 겁니다. 즉 이 책에는 12스킷뿐 아니라 저자의 승리 역시 담겨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들여다보면 이 말과 작가의 이야기는 노력이 주는 변화의 힘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죠.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에서 본다면 12스킷은 단지 3명의 남자와 한 필의 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